안녕하십니까? 네, 물질 추출론 9주차 강의. 오늘은 3차 시에 해당이 됩니다. 9주차 강의 3차 시, 3교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우리 9주차 강의에서는 전기영동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특히 단백질이라든가 DNA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3차 시에는 바로 이 전기영동법을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또 전기영동법의 종류가 먼저 무엇인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 코로나와 관련된 그 이제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PCR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갖다 많이 쓰는데요. PCR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오늘 잠깐, 물론 이제 전기영동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런 내용도 같이 한번 포함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전기영동법의 종류. 전기영동법의 종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었던 것처럼, 바로 아가로스 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젤을 이용하는 젤 전기영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젤 혹은 겔이라고도 이제 표현하죠. 바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시료를 갖다 이제 분리하거나 분석하거나 이제 할 때 그 원하는 시료를 갖다가 양쪽에 전하를 갖다 걸어줌으로써 그 시료가 이 지지체를 통과해 가지고 이동할 때 그 지지체로 사용하는 요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한천으로부터 얻은 아가로우스 젤을 갖다 이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체로서 젤을 사용하는 전기영동을 갖다 전부 이제 총칭을 해서 겔 전기영동. 근데 한천, 아가라고 하는 한천으로부터 얻어진 아가로우즈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진 젤을 갖다 이제 사용하는데, 이 겔 전기영동에서는 아가로우스 겔만 사용하지는 않아요. 앞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나 DNA가 이 지지체를 갖다 통해서 전압을 갖다 양쪽에 걸어줬을 때 지지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되고, 또 분리가 됨으로써 어떠한 특징들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 지지체가 결국은 젤의 형태인데, 그 젤에는 널리 쓰이는 걸로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을 갖다 쓰기도 하고, 또는 아가로우스 젤 이것을 갖다 이제 사용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유형의 것들을 갖다 우리가 겔 전기영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겔에는 대류를 방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보호하거나, 또 분자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세한 분자 크기 정도의 미세한 그런 크기의 입자라고 그럴까, 크기의 물질들도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겔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으로서는 대류를 방지를 하고 시료를 보호하고, 그리고 분자체, 즉 크기에 따라서,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SDS, 소디움 도데실 설페이트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계면활성 작용을 갖다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겔을 갖다 이제 쓸 경우 요 SDS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겔, 요거는 이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겔의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SDS 페이지 전기영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저렇게 A라고 하는 곳에다가 시료를 갖다가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 시료는 쭉 B를 거쳐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에 전화를 갖다 걸어주면은 보통 단백질이라든가 또는 DNA라든가 이런 것들은 음전화를 갖다 이제 띄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전화 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저 지지체라고 하는 겔. 이것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가로스 겔을 갖다 이제 써서 만드는데 그 겔을 갖다가 쭉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패턴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 단백질의 특성 혹은 DNA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을 갖다가 쭉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도 염기의 어떤 배열이라든가 이런 거 종류에 따라서도 이렇게 패턴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들이 바로 겔, 전기, 영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겔이라고 하는 것이 한천으로부터 얻어진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미생물 실험하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들은 그냥 통상적인 아가, 즉 뭐랄까 한천 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가라는 표현하고 비슷하긴 한데 아가로스 겔, 아가로스 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뭐가 다를까?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갖다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서 그 내용을 갖다 이제 살펴봤더니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즉 아가라고 하는 보통 이제 한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고 그다음에 아가로스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거의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 분명하게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자, 정의를 보시면 첫 번째 정의를 보시면은 아가라고 하는 것은 폴리사카라이드 다당류의 일종이에요. extracted from 어디서부터 추출된 거냐면 레드 아가예요. 레드 LG 즉 홍조류예요. 홍조류에 들어가는 것이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오뭇가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조류 해조류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홍조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뭇가사리로부터 추출해서 얻은 그런 이제 다당류, 다당류의 그런 이제 물질이 바로 아가인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오른쪽에 아가로스라고 하는 것은 predominant 현저한 성분인데 뭐에 현저한 성분? predominant component예요. 즉 주요 성분, 아주 그 굉장히 그 현저한 그러한 이제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성분이다. 뭐에? 아가에. 그 아가 중에서 아가를 갖다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뭐다? 아가로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아가로스는 결국은 선형 다당류의 일종이에요. 선형 다당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형 다당류는 어떠한 그 사슬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냐면요. 아가로바이오스라고 하는 아가로바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 단량체 단위들이 쭉 이어져서 붙어 나간 그러한 형태의 아가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뭇가사리로부터 직접 통상적으로 보통 얻어지는 것을 이제 아가 한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가로즈라고 하는 것은 그 한천을 조금 더 정제를 해서 그래서 얻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추출물을 그럼 어떻게 썼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이 우뭇가사리라고 하는 홍조류로부터 추출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가. 그리고 아가로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한천이라고 하는 아가로부터 정제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가로스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 값이 어떻게 했어요? 저거는 원시적으로 그냥 오뭇가사리로부터 추출해가지고 바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 오뭇가사리로부터 추출해서 바로 얻어진 보통 한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제를 해서 얻어진 거니까는 아가보다는 아가로스가 더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정제가 되어 있는 순도가 높은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코스트 측면에서는
아가로우스보다는 아가가 훨씬 싸고, 예. 그리고 아가로우스의 경우는 아가보다는 훨씬 비싼, 예. 그러한 특징들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사용은 어디에 하느냐? 아가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우리 실험 문제 많이 했었잖아요. 미생물의 이제 배양, 예. 배양의 이제 플레이트로, 즉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이제 고체 배양지, 배지를 갖다 만드는데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식품, 예, 식품 산업에서도 바로 저렇게 많이 정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먹을 수만 있으면 그런데 이제 쓰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젤리뽀라든가 젤 형태의, 그쵸? 그런 이제 식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 또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식당에서 이제 먹는 뭐라 그럴까, 그 한천 국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도 바로 저는 아가는 쓰이고 있고요. 바로 이 아가로우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저렇게 정제하는 것을 식품에 쓰지도 않고, 왜? 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거의 이 아가로우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젤 전기영동, 즉 겔 전기영동에 주로 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아가로우스는 훨씬 아가보다는 정제가 된, 아가로부터 정제를 해서 만든 그런 이제 순수한 물질이면서 바로 전기영동을 위해서 거의 이제 쓰여지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기영동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쭉 살펴봤었지만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더 부연해서, 특히 거기에 사용이 되는 한천이라고 하는 아가보다는 그 한천을 갖다 정제해서 얻어진 아가로우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조금 혼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같이 첨가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전기영동의 종류에 또 뭐가 있냐면요, 등전점 전기영동. 등전점은 뭘까요? 등, 같다. 전, 뭐가? 전하가. 뭔 전하가 같다는 거냐? 즉 양전하와 음전하가 같은 양을 갖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양전하, 음전하가 같으니까 이건 거의 그 전하를 띄지 않는 거죠. 중성, 예, 의 형태를 갖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단백질이라든가 아미노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양쪽성 전해질이에요. 교수님 단백질 보통 음전하를 띈다고 말씀 주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근데 양쪽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환경에 따라서 양성 전하를 갖다, 양전하의 특징을 갖다 보이기도 하고, 또는 음전하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 이런 것들을 양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pH에 따라서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거. 그러나 중성일 경우에는 pH가 중성인 정도에서는 대부분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들은 전하가 제각각으로 이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pH가 낮은 산성인 그런 이제 환경, 그런 조건에서는 양성 전하를 갖다 이제 가지게 되고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러한 성질을 가지는 이제 단백질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H가 높다. pH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전하가 마이너스라는 전하, OH, 즉 수상기 이온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럴 때는 음성 전하를 가지는 단백질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pH가 낮은 그러한 경우에 양극, 높은 pH인 경우에는 음극으로 이제 전류를 갖다 이제 흐르게 하면 양성 전하의 전하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단백질들은 음극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어느 경우에 pH를 갖다가 낮은 pH에서 작용을 할 경우에요. pH가 높은 pH에서 작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을 갖다가 이제 양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그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전기영동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동하던 단백질들은 자신의 전하 상태 이런 것들하고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성을 이루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양전하를 갖다 걸어줘도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겠죠. 왜? 내가 중성인데 왜 가겠어요? 그쵸? 또는 음전하를 걸어줘도 음전하 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 중성에 이르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전하가 양성전화와 음성전화가 같아지는 그런 등전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멈추게 되겠죠. 그러한 특징을 갖다 나타냄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단백질들이요. 이러한 단백질들은 지금 어떠한 성질을 갖다 더 가지고 있는지 pH에 따라서 양전화성을 갖다가 더 나타내거나 또는 음전화성을 더 나타내는 그런 것들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백질의 종류를. 예, 바로 그러한 곳에 응용을 하는 것이 등전점 전기영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양전화, 음전화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다고 하자고요. 양쪽에 전화를 갖다 딱 걸어주니까 이동하기 시작하죠. 양전화가 많은 쪽은 음전화 쪽으로, 음전화가 많은 쪽은 양전화 쪽으로 쭉 이동을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전화, 음전화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전화가 양전화, 음전화가 같아지는 그런 점에서 딱 머무르겠죠. 예, 저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전기용동법을 등전점 전기용동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또 이제 저러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2차원 겔 전기용동이라고 하는데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겔 전기용법은 세 번째이면서요. 이것은 2차원적으로 단백질의 등전점 그리고 분자량 이거를 한 번에 같은 그런 이제 공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등전점 전기용동으로 단백질을 갖다가 전하에 따라서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를 갖다 조금 전에 등전점 전기용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겔 전기용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분자량의 크기에 따라 겔 전기용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했었던 것처럼 이게 전하가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할 때 그럴 때 이 어떤 물질이 이동을 할 때 단백질이 되든 DNA가 되든 얘네들이 이동을 할 때 그럴 때 분자량의 크기에 따라서 분자량이 큰 녀석은 천천히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쵸? 이동하면서 아가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붙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천천히 이동하는 특징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자량 크기에 따라서 분리를 저렇게 패턴으로 분리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같은 전하를 가지는 단백질도 질량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갖다가 분리를 하기도 하고 또는 구분할 수 있는데 활용이 되는 그러한 이제 기법이 2차원 겔 전기용동이다. 그래서 2차원 겔 전기용동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것처럼 등전점 전기용동하고 같이 혼합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고분자냐 저분자냐, 즉 분자가 크면은 늦게 이동을 하는, 그리고 저분자가 빨리 이동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일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pH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도 단백질의 종류별로 이렇게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2차원 전기용동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모세관 전기용동이에요. 전기용동을 하기는 하는데 어디서? 모세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관에는 모세관 자체가 이제 실리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실리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실리카를 구성하는 실라노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표면을 갖다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이 실라노의 작용은 규소, 실리콘인 규소하고 산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바로 이제 또 음전하를 갖다 띄게 돼요. 그래서 완충액을 구성하는 플러스 전하 입자들이 이제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음전하를 띄니까 플러스 전하들이 이렇게 쭉 달라붙어서 고정층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관의 형태로 해놨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겠죠. 여기에 실라노 그리고 즉 플러스 입자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전기적으로 강하게 이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입자들은 이동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붙들려 있게 되고요. 또 완충액이라고 하는 것은 pH의 변화를 줘도 크게 성질이 이제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완충액의 특성 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균일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층, 이동층을 모두 포함해서 전하량이 이제 제로인 것이겠죠. 그쵸? 처음에는. 그래서 모세관 안에 있는 실라노의 음전화에 상응하도록 더 많은 양전화 완충액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바로 이러한 모세관 전기용동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면 모세관 안에 있는 완충액의 양전하가 음전하보다 훨씬 많은, 그쵸? 아까 그랬었죠? 많은 그런 형태를 갖다 띄기 때문에 음전하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양전하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쓸려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휩쓸려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하려는 그런 이제 샘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샘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이제 섞여 있다고 하면 가장 그 플러스 전하가 강하고 그리고 가벼운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검출기에 시간적으로 제일 빨리, 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그 전하가 이동하도록 걸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쓸려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제일 빨리 포착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관 전기 영동법.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겔 전기 영동법, 그쵸? 등전점 전기 영동법, 그 다음에 2차원 전기 영동법, 그리고 모세관 영동법. 이런 다양한 유형을 갖다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단백질이 되든 DNA 되든 이런 것들을 분리하거나 분석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예, 바로 물질을 분리하고 또 분석하는 이제 그런 기법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전기 영동과 관련된 것이고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코로나19, 예, 이런 이제 사태에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하고 이런 과정에는 이제 PCR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PCR, 예, 중합 연쇄 반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PCR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뭔지 잠깐 이해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 모세관제 전기영동법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모세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앞에서 모세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그러한 특징에 의해서도 바로 시간에 따라서, 예, 검출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CR이라고 하는, 예, 중합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살펴볼게요. PCR이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약자로 폴리머레이즈라는 중합 효소를 사용해서 DNA의 특정 부분, 필요한 부분을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럼 DNA란 무엇일까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체 부분 중 부모님과 닮은 곳이 있죠. 즉, 부모님의 신체적인 특성이 유전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속성을 유전 형질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 각각에는 핵이 있고 이 핵 안에는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이중나선과 히스톤 단백질이 마치 실뭉치처럼 뭉쳐진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이 DNA 이중나선에 있는 DNA 각각의 유전 정보를 통해 생물체의 다양한 유전 형질이 결정됩니다. DNA는 탄수화물인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골격에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 세 개의 물질이 결합된 구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중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네 종류로 구분되고요. 이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배열, 조합에 따라 생물의 형질을 발현하는 유전 정보가 프로그래밍 됩니다. 이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서로 상호적으로 수소결합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이중나선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사람의 경우에 하나의 핵에 들어있는 DNA의 이 상호적인 염기쌍의 수는 약 30억 개 정도인데요. 이 무수히 많은 염기쌍 중에서 수백 개에서 수만 개의 염기서열이 하나의 단위가 돼서 눈동자의 색이나 피부, 유전질환 등을 결정하는 유전정보의 기능적인 단위로 작용합니다. 즉 연구나 혹은 치료, 진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필요한 유전 정보를 가진 DNA 염기 서열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 DNA 증폭 기술을 PCR이라고 합니다. PCR의 원리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고온에서도 활성을 잃지 않는 DNA 중합 효소를 사용해서 원하는 DNA 염기 서열을 증폭시키는 실험 기술입니다. PCR을 위해 필요한 물질을 살펴보면 우선 증폭시키고자 하는 주형 DNA, 즉 증폭이 필요한 DNA 염기 서열을 포함한 주형 DNA가 필요하고요. DNA를 합성시키는 효소, DNA 중합 효소인 테폴리머레이즈와 이 효소 활성을 보조해주는 염화 마그네슘이 필요하고요. 각각의 염기 서열로 합성될 DNTP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형 DNA에서 증폭할 부분을 인지하는 프라이머가 필요하고요. 이 외에 PCR 반응을 위한 최적 환경을 제공하는 완충용액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물질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PCR 반응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게요. PCR은 크게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DNA의 이중 가닥이 분리되는 디내추레이션 과정, 분리된 각각의 DNA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어닐링 과정, 그리고 DNA가 합성되는 폴리머레이제이션 과정입니다. 먼저 디내추레이션 과정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DNA는 몸속에서 이중 가닥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DNA 증폭을 위해 새로운 DNA 가닥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이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중 가닥 형태의 DNA에 약 94에서 97도의 고온의 열을 가해서 더블 스트랜드 DNA를 싱글 스트랜드 DNA로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 결합이 제거되면서 상보적인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DNA가 서로 분리되고요.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반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머를 결합시키는 과정입니다. DNA 주형 가닥에 프라이머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약 55에서 65도씨 정도로 낮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싱글 스트랜드 DNA 주형에서 증폭이 필요한 시작 부분에 각각의 프라이머가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DNA의 합성은 5'에서 3'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구조를 살펴볼게요. 이거는 아데닌의 구조인데요.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골격인 이 당은 탄소를 5개를 가진 5탄당입니다. 이 탄소의 번호를 매겼을 때 세 번째 탄소에는 수상기가 붙어 있고 5번째 탄소에는 인상기가 붙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하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합니다.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펼쳐보면 한쪽 끝은 인상기가 위치한 5' 말단이 되고 반대쪽의 끝은 3번 탄소 방향으로 3' 말단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DNA 증폭과 중합에 사용되는 DNTP 같은 경우에는 5' 위치에 인상기가 1개가 아닌 3개가 달려있는데요. 이 중에서 DNA 중합을 할 때는 2개가 떨어지면서 그로 인해 방출되는 에너지로 주형 DNA 3'의 수상기와 폴리에스테르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DNA는 5'에서 3'의 방향을 가지고 합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프라이머를 결합시키는 어닐링 과정인데요. 온도를 낮춰주면서 프라이머가 증폭이 필요한 싱글 스트랜드 DNA 가닥에 각각 붙게 되는데요. DNA는 5'에서 3'로 방향성을 가지고 합성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형 가닥의 3' 쪽에 프라이머가 각각 달라붙어서 5'에서 3' 방향으로 새로운 DNA 가닥이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DNA 합성 과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형 DNA 가닥에서 새로운 DNA 가닥이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이 중합 반응은 약 70에서 74도씨 정도에서 이루어지고요. 원하는 DNA 크기 1kbas마다 1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DNA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시간을 측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응해주면 결합된 프라이머를 시작으로 해서 5'에서 3' 방향성을 가지고 주형 DNA에 각각 상보적인 새로운 DNA 가닥이 형성됩니다. 이 세 가지의 반응을 반복해서 원하는 DNA 염기 서열을 증폭시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한 번 사이클 되면 DNA는 2의 1승배로 증폭이 되고요. 그 사이클 횟수에 맞춰서 2의 n승계로 DNA가 증폭되게 됩니다.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DNA가 생성되게 되겠죠. 이런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DNA를 원하는 만큼 증폭시킬 수 있어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DNA, 단백질을 갖다 이제 증폭시키는 거예요. 양을 갖다 굉장히 많이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유전자 이런 것들을 그 부분을 갖다 증포를 확 시킨 다음에 걔네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음으로써 우리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지 아닌지를 갖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PCR 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PCR 검사만 하지 않고 신속 항원 검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갖다가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거 같이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2월 3일부터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비욘디에서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코로나 검사는 크게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 PCR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코로나 진단 체계가 바뀌면서 밀접 접촉자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만 이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이외에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호흡기 전담 클리닉 그리고 동네 병의원에서도 이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이 신속항원 검사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그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는데요. 관리자의 감독 하에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게 되고요. 그 병원에서는 그 전문가용 항원 진단 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의료진이 직접 검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신속항원 검사의 검사 비용은 얼마일까요?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병원에서 받으실 경우에는 검사 비용은 무료지만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검사 방법별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선별진료소의 자가검사 키트는 관리자의 감독 하에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때 검체 채취 부위는 코 속 안쪽인 비강인데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그 의료진이 PCR 검사와 동일하게 비인두 도말에서 검체를 채취하게 되는데요. 좀 더 깊숙한 비인두의 바이러스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가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검사 시간은 둘 다 15분에서 30분 정도로 비교적 짧습니다. 반면 이 PCR 검사는 유전자 증폭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검사 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좀 길긴 하지만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가장 정확하게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흡기 전담 클리닉 그리고 호흡기 진료 지정기관 찾는 법입니다. 2월 3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391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343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해당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그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지도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검색하셔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속항원 검사 후 양성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선별진료소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격리를 하셔야 하고 음성이 나왔어도 그 의심이 되거나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고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이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하셔서 집에서 스스로 검사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만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음성 확인서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병원에서 검사하신 후에만 발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유효기간이 48시간인 PCR에 대비해 24시간으로 조금 짧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검사하는 방법 대략 5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우리가 전기용동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전기용동에서도 결국은 이제 단백질을 그렇죠? 단백질의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분리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연관해서 사실은 우리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그 내용을 갖다 이제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